25화 형주의 나그네. 고성에서의 감격적인 재회도 잠시 유비의 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땅도 기댈 세력도 없었다. 굶주린 병사들과 지친 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형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장비가 답답한 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호기는 사라지고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다. 유비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조조는 천자를 손에 쥐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고 원소는 하북을 차지하여 그와 대치하고 있다. 강동의 손책은 젊고 기세가 등등하다. 지금의 우리 힘으로는 그 누구와도 맞설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몸을 숨겨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형주 자사 유표. 그 역시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었다. 형주로 가자. 유표 공께 위탁하는 수밖에 없다. 유비의 결정에 관우와 장비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말을 돌려 남쪽 형주를 향해 길고 긴 여정을 시작했다. 형주의 성도 양양에 도착했을 때 유표는 유비를 버선발로 뛰어나와 맞이했다. 아우님, 먼 길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소. 아우님의 높은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소.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 실로 기쁘기 그지없구려. 유표는 유비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다. 같은 황족이라는 유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조조와 원소라는 거대한 세력들 사이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형님, 저를 이리 반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갈 곳을 잃은 떠돌이 신세일 뿐입니다. 유비는 가면 위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감사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유표, 사람 좋게 웃고 있지만 눈에는 야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 넓고 풍요로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하를 도모할 생각은 없고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다. 이곳은 안전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우물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유표는 유비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며칠 후 그는 유비를 따로 불러 말했다. 아우님,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다만 북쪽의 조조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최전선인 신야성에 주둔하며 나를 도와줄 수 있겠소. 신야, 양양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성이었다. 환대 속에 숨겨진 위도. 유비를 가까이 두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내치기에는 명분이 없으니 조조를 막는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속셈이었다. 유비는 그 속내를 훤히 꿰뚫어 보았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렸다. 형님의 은혜가 만극합니다. 비록 미약한 힘이나마 형님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신야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장비가 술을 마시며 불만을 터뜨렸다. 형님, 이게 대체 뭡니까? 우리를 무슨 싸움터에 고기방패로 쓰겠다는 속셈이 아닙니까? 차라리 이곳을 떠나 우리끼리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다. 익덕, 경솔한 말을 삼가라. 관우가 그를 제지했다. 유비는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익덕아, 지금 우리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필요하다. 유표공은 우리에게 그 지붕을 내어준 것이다. 비록 그 지붕이 작고 허술할지라도 지금은 감사히 받아야 한다. 그는 창밖에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우리는 힘을 기를 것이다. 때를 기다리며 다시 날아오를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은 그저 형주의 나그네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가면 속 그의 눈은 언젠가 이 형주 땅의 주인이 되겠다는 야심으로 조용히 불타고 있었다. 26화 채부인의 암살 위협. 신야에 머문 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비는 작은 성을 훌륭하게 다스렸고 그의 인의로운 명성은 형주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갔다. 백성들은 무능한 유표보다 유비를 더 따르고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명성은 유비에게 새로운 위협을 불러왔다. 양양의 자사부, 유표의 아내인 채부인의 처소는 차가운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라버니,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형주 아이들마저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님은 유황숙, 유자사는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채부인은 자신의 동생이자 형주의 군권을 쥐고 있는 채모를 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형주가 통째로 저 돗자리 짜던 놈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제 아들 종이 아니라 저 유비가 형주의 주인이 된단 말입니다. 채모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누님, 걱정 마십시오. 형님께서는 병석에 누워 계시고 모든 실권은 우리 채씨 가문이 쥐고 있습니다. 저 유비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손바닥 아닙니다. 아니요, 저 자의 눈을 보십시오. 저 자는 언젠가 반드시 호랑이가 되어 우리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삭을 잘라야 합니다. 채부인의 눈이 독사의 눈처럼 번뜩였다. 두 남매는 은밀하게 유비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유비는 양양으로 오라는 유표의 서신을 받았다. 풍년이 든 것을 축하하는 연회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다. 형님, 어딘가 이상합니다. 유표공은 위독하시다 들었는데 갑자기 연회라니요. 이것은 필시 채모의 계략일 것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관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알고 있다. 유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부르는데 가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반역의 뜻이 있다고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두려운 것이겠지. 좋다. 너희가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내 직접 들어가 확인해주마. 그는 조음만을 대동한 채 양양으로 향했다. 연회장은 화려했지만 곳곳에 숨겨진 병사들의 살기가 느껴졌다. 채모는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게 유비를 맞이했다. 아이고, 현덕공,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께서는 옥체가 미령하여 참석치 못하시고 오늘은 제가 대신 주빈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잔을 받으시지요. 채모가 따라주는 술잔에서 희미하게 역한 냄새가 나는 듯했다. 유비가 술잔을 들고 마시려는 찰나 유표의 측근인 이적이 몰래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공께서는 화장실에 가보셔야겠습니다. 급한 용무입니다. 유비는 눈치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적은 그를 후원으로 이끌며 다급하게 말했다. 공, 어서 이곳을 피하십시오. 채모가 이미 곳곳의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공을 죽이려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쪽에서 유비를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유비는 이적이 가리키는 서문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그의 에마 정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에 올라타자마자 뒤에서 수십 명의 추격병이 쫓아왔다. 거기 서라. 서문 밖에는 거대한 강줄기, 단계가 흐르고 있었다. 다리는 이미 끊겨 있었다. 앞으로는 강, 뒤로는 적의 창칼.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여기서 죽는가? 이렇게 허무하게. 아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를 믿는 아우들과 백성들을 두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정로야, 나를 살려다오. 유비가 울부짖으며 말의 배를 찼다. 정로는 주인의 절박함을 알아챘는지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더니 수십 척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강을 향해 몸을 날렸다. 27화 수경 선생의 조언. 차가운 강물이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다. 유비는 젖은 옷을 쥐어짜며 비틀거렸다. 정로의 기적적인 도약이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쯤 단계의 차가운 물속에서 채모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다. 살아남았다. 또다시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남아서 무엇을 하는가? 도망치고 위탁하고 또다시 쫓기고 언제까지 이 굴욕적인 삶을 반복해야 하는가?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 숲저편에서 낭낭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동자가 소의 등 위에서 피리를 불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얘야, 혹시 이 근처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느냐? 유비가 묻자 동자가 공손히 답했다. 네, 저 언덕 너머에 저희 스승님의 초가집이 있습니다. 손님께서는 행색을 보니 필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듯한데 잠시 쉬어가시지요. 유비는 동자를 따라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합처럼 고고한 풍모를 지닌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가 바로 형조의 명사 수경 선생 사마위였다. 귀한 손님이 오셨구려. 어서 들어오시오. 수경 선생은 유비를 처음 보았음에도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반갑게 맞았다. 유비는 공손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저는 유비라 하옵니다. 잠시 길을 잃어 선생께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허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이겠지요. 자, 우선 몸부터 녹이시오. 수경 선생이 내어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자 비로소 몸이 녹는 듯했다. 유비는 가면 위로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한탄하듯 말했다. 선생님, 저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로 태어나 나라의 역적을 물리치고 황실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어느덧 나이는 40이 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운명은 어찌 이리도 저에게 박하단 말입니까? 수경 선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 곁에는 사람이 없었소. 어찌 없었겠습니까? 저에게는 천하를 뒤흔들 용맹을 지닌 관우와 장비라는 아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끌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래, 이것이 나의 문제다. 운장과 입덕은 최고의 칼과 창이다. 하지만 그 칼과 창을 어디에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 나 혼자만의 머리로는 이 난세를 헤쳐나갈 수 없다. 수경 선생은 유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뜨거운 야망과 깊은 절망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장군께서는 영웅을 얻었으나 그 영웅을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을 얻지 못했구려. 명만은 있으나 그 말을 탈 기수가 없는 것과 같소.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 부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덥석 엎드렸다. 수경 선생은 창밖의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와룡, 봉추. 네, 와룡과 봉추라 하셨습니까? 그렇소. 그 둘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얻는다면 능히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오. 와룡, 엎드려 있는 용. 봉추, 어린 봉황.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이름이었다. 선생님, 부디 그분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허허,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오.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지. 수경 선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유비는 아쉬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28화, 와룡을 찾아서. 신야성으로 돌아온 유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즉시 관우와 장비를 불렀다. 운장, 익덕, 내가 길을 찾았다.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내려줄 사람을 찾았다. 그는 수경 선생에게 들었던 와룡과 봉추에 대해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장비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산골짜기에 틀어박혀 사는 총구석 서생놈이 뭘 안다고 그럽니까? 천하를 얻는 것은 우리의 창과 칼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그놈이 오기를 거부한다면 제가 당장 달려가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형님 앞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익덕, 무례한 소리 마라. 관우가 장비를 꾸짖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 역시 어딘가 미심쩍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형님, 저 역시 익덕의 말이 아주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늙은이의 말을 어찌 전부 믿으십니까? 군사를 일으키고 적을 베는 일은 책상 물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아우의 반응에 유비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너희는 모르는구나. 너희의 용맹이 얼마나 대단한지,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칼날인지. 그 칼날을 제대로 휘두를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다. 가면이 그의 얼굴에 실망감 대신 온화하고 단호한 표정을 만들어냈다. 아니다, 내 아우들아. 너희는 나의 왼팔과 오른팔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보고, 생각하고, 계획할 머리가 필요하다. 수경 선생 같은 분이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닐 것이다. 내가 직접 그 와룡이라는 분을 찾아 나서겠다. 그날부터 유비는 신야성 안팎의 모든 선비와 식자들을 만나 와룡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며칠 후, 한 젊은 선비가 그를 찾아왔다. 저는 영천 사람 담복이라 하옵니다. 장군께서 현명한 인재를 찾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유비는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식견과 지혜는 유비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다. 하지만 유비의 마음속에는 오직 와룡이라는 이름만이 가득 차 있었다. 담복 선생, 혹시 와룡이나 봉추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소?
단복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장군, 와룡을 찾으신다면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융중 땅에 스스로를 관중과 아귀에 비유하는 쩔무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진짜 용입니다. 그의 이름은 제갈량, 자는 공명입니다. 제갈량, 공명.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비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이다.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지만 공명은 성격이 괴팍하여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장군께서 직접 찾아가셔야만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좋다. 내가 직접 가겠다. 예물을 준비하고 행차를 준비하거라. 내일 당장 융중으로 출발한다. 그의 결심에 장비는 투덜거렸고 관우는 묵묵히 따랐다. 유비는 창밖에 융중이 있을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제갈공명, 당신이 정말 수경 선생이 말한 그 와룡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유비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얻을 것이다. 29화 첫 번째 초려. 다음 날 아침 유비는 동이 트자마자 관우, 장비와 함께 말을 준비시켰다. 융중으로 가는 길은 신야성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유비의 마음은 마치 천리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비장하고 설렜다. 형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일개 총구석 선비놈을 만나러 우리 삼형제가 전부 움직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오면 될 일을. 말에 오르며 장비가 여전히 투덜거렸다. 익덕, 다시 한번 그런 무례한 말을 입에 담는다면 형이라도 용서치 않겠다. 유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쇠처럼 단단했다. 장비는 입을 꼭 다물었다. 관우는 아무 말 없이 유비의 뒤를 따랐다. 융중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한 포비 그림처럼 아름다워졌다. 소박한 농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밭을 가는 농부들의 노랫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라 과연 어떤 인물일까? 정말로 천하를 얻을 지혜를 품고 있는 용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몽상가일 뿐인가? 어느 쪽이든 나는 확인해야만 한다. 유비는 마을 사람에게 물어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갔다. 작은 언덕 위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초가집은 마치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유비는 말에서 내려온 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직접 살인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신야에서 온 유비라 하옵니다. 잠시 후 앳된 얼굴의 동자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와룡 선생을 뵙고 가르침을 청하고자 먼 길을 왔습니다. 동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아침 일찍 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떠나셨다고요? 유비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비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거보십시오, 형님. 분명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피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게을러서 대낮까지 잠을 자다가 이제야 어딜 놀러 나간 것이겠지요. 이런 놈을 만나서 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익덕, 조용히 하지 못할까? 유비가 꾸짖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한 줄기 의심이 싹 트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정말로 나를 피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 또한 나를 시험하는 과정의 일부인가? 좋다. 만약 시험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주마. 그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고 동자에게 공손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뵙지요. 혹시 선생님께서 돌아오시면 유비라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었다고 부디 전해주십시오. 유비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섰다. 말에 오르는 그의 등 뒤로 장비의 불평이 계속해서 쏟아졌다. 형님, 이제 그만두시지요. 시간 낭비입니다. 저런 놈에게 매달릴 시간에 군사훈련이나 한 번 더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다. 유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인연이 닿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반드시 그를 만나야만 한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형님이 한 번 마음먹은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 뒤에는 자신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 또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30화 두 번째 허탕. 첫 번째 방문이 있고 며칠 후 매섭게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밤사이에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장비는 막사 안에서 화롯불을 쬐며 툴툴거렸다. 이런 날은 막사에서 뜨끈한 술이나 마시며 몸을 녹이는 게 최고인데 말이야. 바로 그때 유비가 방한복을 단단히 챙겨 입고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준비하거라. 다시 융중으로 간다. 네, 형님. 이 눈보라 속에 말입니까? 얼어 죽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그 잘난 와룡 선생인지 뭔지가 이 추운 날에 집에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장비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소리쳤다. 옆에 있던 관우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날이 너무 춥습니다. 눈이 그치고 나서 가셔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아니다. 유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런 날이기에 더욱 가야 한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나의 정성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그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다. 천하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 추위가, 이 눈보라가 바로 나의 진심을 증명해줄 무대다. 내가 이 정도의 시련도 이기지 못한다면 어찌 천하를 도모할 자격이 있겠는가. 결국 두 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유비를 따라 나섰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 말들은 힘겹게 눈을 헤치며 나아갔고 세 사람의 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한참을 고생한 끝에 겨우 제갈량의 초가집에 도착했다. 세상은 온통 하얀 눈에 덮여 고요했고 초가집 굴뚝에서는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계시겠지. 유비는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다시 살인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문을 연 것은 지난번에 그 동자였다. 또 오셨군요. 선생님께서는 안에 계시냐? 아니요. 선생님께서는 오늘도 친구분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장비가 말고삐를 쥔 채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런 미친 날씨에 나들이를 갔다고? 그놈은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라도 된단 말이냐?
형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놈은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당장 쳐들어가서 장비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려는 것을 유비가 급히 막아섰다. 익덕, 참지 못하겠느냐. 그때 집 안에서 한 청년이 걸어 나왔다. 그는 제갈량의 동생인 제갈균이었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저는 공명에 아우되는 제갈균이라 합니다. 유비는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혹시 형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겠소? 글쎄요. 형님은 워낙 자유로운 분이라 행선지를 미리 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도 벗들과 함께 산천을 유람하며 시를 짓고 계시겠지요. 두 번째 방문마저 허탕이었다. 거센 눈보라를 뚫고 온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비는 그러나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가면 위로 온화한 미소를 띠며 제갈균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희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형님께서 돌아오시면 유비가 이 혹한을 뚫고 두 번째로 찾아왔었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날이 풀리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미련을 버리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갈균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나라 황숙이라는 분이 이토록 겸손하고 끈기가 있다니 과연 보통 인물은 아니시구나. 형님께서 찾던 주군이 바로 저런 분이 아닐까. 돌아오는 길 장비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속 씩씩거렸다. 유비는 아무 말 없이 쏟아지는 눈발을 맞으며 말을 몰았다. 그의 마음은 허탈함보다 오히려 기묘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 이토록 나를 애태우는 사람. 그래, 진짜 용이라면 그래야지. 세 번째,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찾아오리다.